빙수에 기델빙이라는 빙수가 네네. 있어요. 그 김종찬 사장이에요. 김종찬 사장인데 이분이 시작할 때 인테리어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가서 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게 성수에서도 중심가도 아니고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서 하면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관계죠. 근데 그 훨씬 전에 알았어요. 창업하기 훨씬 전에 이분이 이제 조리고등학교 다니면서 실습 나왔을 때 그 실습 나왔던 곳이 제가 있었던 레스토랑이거든요. 제가 함께 이제 좀 경영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하면서 일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분이 이제 실습을 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됐죠. 근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파인다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요리를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 예술로 따지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파인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파인다이닝을 하고 아주 고급 음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성수로 가서 여러 가지 가게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무슨 면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방금 얘기했던 프로슈트 그 전문적인 햄을 육가공하는 그런 데서도 일을 하고 한 3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가게를 내겠다고 해서 당연히 저는 레스토랑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브런치 가게를 내든지.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빙수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빙수에다가 프로슈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살짝 이해가 안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전 맞아떨어진다고 느낀 게 우리가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뭐냐면 그 지금은 하늘나라가 있는 우리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우리 잡스 형도 대학 다닐 때 영문 폰트 수업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 이제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영문 폰트 수업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애플 컴퓨터 만들 때 그 영문 폰트를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그 폰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그 언어 하나도 우리가 잘 소화만 해낸다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김종찬 사장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육가공 업체에서 일했던 것들, 명가게에서 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이 잘 소화를 해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밑거름이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또 열정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좀 절박함인 것 같아요. 근데 절박함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아무리 힘이 좋고 지혜가 많고 또 갖고 있었던 돈이 뭐 부모님 때부터 돈이 많았다 이런 분이더라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느 한 시점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냥 다 차포 다 뛰고 앞뒤 다 가릴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종찬 사장은 저한테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본인이 뭔가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젊은이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심정이었나 봐요. 그 3년 동안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일했던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종찬 사장이 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도움을 구하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면서 시작을 잘 할 수 있었죠. 네.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작하는 분들을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가 잘 되려면 이런 도움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면접관으로 들어갈 때도 간혹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직접 사람도 뽑아보기도 하고 저도 면접도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못한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한 반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벌써 그 기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벌써 그 공기의 흐름이 있거든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면접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면접 시작하기 전에 반은 결정 난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목소리를 뭐 우렁차게 한다거나 뭐 벌써 이게 면접 오래 하시고 사람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야,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있다.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저도요 한 20년 코칭 했지만 뭐 앞에 10년은 아리까리 했습니다. 아리까리가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나가서도 약간 좀 확신도 없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하는 거, 제 강의를 듣고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뭔가 변화도 있고 이분들이 그 워크숍을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해봤더니 된단 말이죠. 제가 그런 증언들을 속속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벌써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뭐냐면 워크숍 딱 왔는데 뭔가 될 것 같더라. 시작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른 거죠. 코칭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꽤 큰 단체에 그 팀원으로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코치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코치라고 그러면 스포츠 선수 코칭하는 거 요 정도 생각했지 무슨 라이프 코칭이니 무슨 상담과 관련된 이 심리 코칭이니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프로페셔널 코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희 이제 팀원이 그때 한 10명 정도 됐는데 4박 5일 들어가서 합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죠.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방식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지금 뭐 교육이라고 그걸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방적으로 강사가 와서 실라버스 나눠주고 딱 커리큘럼 정하고 막 그분이 강의하는 거예요. 막 듣든 못 듣든 막 강의하고 나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해보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갈 때 4박 5일을 그거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 가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희한한 워크숍을 한 거죠. 들어갔는데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했네. 그분은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얘기하면서. 근데 그분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정말로 뭐랄까요, 이렇게 무술 고수처럼 이렇게 그 급소를 찌르듯이 한마디씩을 딱 던지는데 우리가 이제 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막 영화를 보고 또 우리가 또 롤플레잉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좀 세련되게 교육한다는 그런 방식을 이미 20년 전에 그분이 다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뭘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코칭이다 라고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제 컨텐츠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코칭에 대한 서적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게 됐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 얘기하고 좀 덧붙일게요. 외계인 같았어요. 왜 외계인 같았냐면 되게 그 당시 제가 만났던 강사들은 내가 강사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넥타이 딱 매고 막 수트핏 딱 떨어지는 그리고 딱 시계도 비싼 거 딱 차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초반에 기세가 안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이제 다년간의 경험상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그래야 딱 초반 시작할 때 사람들이 딱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듣는데 이분은 어디 시장에서 산 거 같은 잠바를 입고 진짜 잠바예요. 잠바를 입고 오셨는데 혀는 굴러가요. 왜냐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니까. 야, 그리고 머리도 뭐 대충 빗어도 빗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셨는데 뭐가 있냐면요, 당당하신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강남에서 그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나름 세련된 사람들이고 외국에서 막 학위도 받고 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조금만 밑보이면 무시하는 게 뭐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그 다니엘 오 박사가 그렇게 추레한 모습으로 입고 왔는데도요 감히 이렇게 낮춰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뭐라고 할까요? 코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를 볼 게 없어요. 남들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제 일생에 처음 만났다고 하라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눈치 보지 않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 단단한 사람을 그날 만난 거죠. 전 그게 삶의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커리큘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다니엘 오 자체가 커리큘럼이다.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가르침이라는 건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전달되는 거라는 거를 제가 그때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인테그리티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삶이 충만한 거예요. 충분과 충만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돈이 충분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만하진 않은 거죠. 근데 그분은 충만하셨어요.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렇게 살고 싶다.